예,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데라 코리아에서 프리세일즈를 하고 있는 임상배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40분 내내 임팔라 얘기만 할 거고요. 제가 빅데이터 쪽으로 경험을 쌓기 시작한 게 2011년 하반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되게 여러 가지 SQL론 하드를 써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게 요 임팔라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 직장에 있다가 클라우데라로 이직을 하고 나서 고객사를 방문했을 때 가장 놀랬던 것도 이 임팔라 때문에 그럽니다. 보통 이제 진짜 국내에 그렇게 대용량으로 쓰시는 데가 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고객사 가서 보면 진짜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임팔라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임팔라를 뒷단에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팔라가 전체 클라우데라가 제공하는 기술 중에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임팔라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임팔라를 대용량 스케일로 쓰기 위해서는 운영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팔라를 쓰시다 보면 또 그러니까 작게 쓰실 때는 크게 이슈가 없는데, 정말 대용량으로 쓰시다 보면 메타데이터 관련해서 얘가 왜 이렇게 동작하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최근에 본사 임팔라 개발하시는 분께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임팔라의 메타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를 좀 설명드리면, 저는 지금은 클라우데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개발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동진님이나 소카그룹장님이신 김상훈님하고 나머지 좋으신 분들이랑 한국 스팍 사용자 모임이라는 데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혹시 아직 스팍 사용자 모임 스사모에 가입을 안 하셨다면 클라우데라 페북도 가입해 주시고 스사모도 가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임팔라만 40분을 설명드리겠다고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으로 설명을 전달할 겁니다. 우선 보시면 임팔라는 클라우데라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라인업들의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 클라우데라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서브스크립션 구성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임팔라라는 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데라 플랫폼 기반으로 정보계를 구축하신다라고 하면 필요하신 이 코드들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이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필요하신 내비게이터나 리니지 분석 같은 거 하실 때 쓰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들으셨던 쿠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HDFS가 배치 기반이고 시퀀셜 억세스고 랜덤 억세스가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쿠드라는 새로운 스토리지 레이어가 나왔고, 아마 앞서서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신정훈 지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기존의 RDBM에서 갖고 있는 워크로드를 어떻게 하면 클라우데라 플랫폼으로 옮길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하는 게 저 끝에 보시는 내비게이터 옵티마이저라는 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실제 데이터를 SQL 레벨에서 수행해 주는 것은 임팔라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어떤 엔진을 선택해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클라우데라 직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어스 되어 있는 상태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여러 개를 써보고 작업을 해보면 제가 이제 고객분한테 받은 피드백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실은 어떤 거를 쓰셔도 고객분이 잘 쓰시는 거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무리 좋은 툴이 있어도 내가 잘하는 거로 해야지, 나는 전혀 모르는데 이제 그거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대부분 나와 있는 그런 이 코드는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팔라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제가 스사모 활동을 하지만 스팍 관련된 개발자를, 그것도 고급 개발자를 구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뭐 1년, 2년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예산 받고 요이땅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SQL 기반으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스킬셋을 보호하면서 빨리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엔터프라이즈에 필요한 기능들을 같이 제공한다라고 하면 임팔라가 또 하나의 좋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팔라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잘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 임팔라 자체는 실제 탑레벨 프로젝트로 승격된 거는 작년 12월에 승격이 됐고요. 보통 2012년 그 정도 경에 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런 하둡의 SQL온 하둡 이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하둡에서 사용하는 SQL온 하둡이랑 좀 틀린 것 중에 하나는 임팔라가 동시 접속이 다른 애들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요. 그 보통은 하둡에서 쓰는 SQL온 하둡들이 동시 접속이 좀 취약한 것들이 있는데, 동시 접속이 제일 좋은 거는 DB죠. DB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둡에서 돌아가는 SQL온 하둡 중에는 굉장히 좋고 일반 그 기업에서 엔터프라이즈 수준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 성숙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일단 고성능이고요. 메모리 기반으로 돌고, 메모리 기반으로 돌지만 스팍처럼 디스크도 같이 쓰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임팔라를 처음 쓴 게 2012년인데 2012년, 13년에는 진짜 뭐만 돌리면 죽었어요. 돌리면 메모리에서 돌다가 한창 열심히 일하다가 메모리 풀쳐서 죽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아파치가 발전을 하면서, 아파치 임팔라 발전을 하면서 그 디스크까지 같이 쓰면서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오랜 기간 동안 돌려서 작업을 완료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성능을 내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하둡 시스템 컴포넌트랑 굉장히 유연하게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쓰고 계시던 뭐 하이브, 스파, 쿠두 이런 것들과 다 같이 밍글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두도 쿼리를 하실 때 스토리지 레이어는 쿠두로 쓰시지만 쿼리 자체는 스팍으로 하실 수 있고 임팔라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HDFS에다가 테이블 있고, 그 다음에 쿠두에 올라가는 실시간 테이블이 있으면 임팔라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다 보니까 코스트 이펙티브한 거는 훨씬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그렇게 그 기업 내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핸들링 하실 때는 보통은 분석 과제나 이런 거 수행을 하실 때도 그 분석 과제의 정확한 기대 효과를 파악하시기 요즘은 더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존의 상용 환경에서 그 고가의 RDBMS를 쓰시는 것보다는 더 나은 어프로치고요. 임팔라 성능 개선 추이를 보시면 출시 버전이 계속 릴리즈가 될 때마다, 임팔라의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임팔라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BMT나 POC 같은 거 하면 무조건 임팔라는 최신 버전 들어가 있는 배포판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 24개월 동안 출시된 버전을 TPC-H, TPC-DS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저희가 돌려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 24개월 동안 한 10배 정도까지 성능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BMT 같은 거 할 때도 데이터 그대로 두고 SQL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엔진만 바꿔도 성능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간단하게 임팔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임팔라만 이렇게 도는 건 아니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MPP 성격의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SQL을 날려야겠죠. SQL 날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런 SQL 툴을 쓰시면 되고요. JDBC, ODBC 붙어서 쿼리를 날리면 됩니다. 그럼 쿼리를 날리면 임팔라는 굉장히 여러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100대의 X86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100대의 임팔라 데몬을 다 설치를 해요. 그리고 얘를 하나로 보이도록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고객이 SQL을 수행을 하면 그 SQL이 내가 지금 저희가 이제
전원 역할을 하는 애들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그 특정한 노드에 그 SQL이 이렇게 할당이 돼요. 저 할당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우선 그냥 편하게 100대 중에 어느 하나의 임의대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의 하나에 그 SQL이 들어오면 마치 오라클 DB가 SQL을 받아서 옵티마이저 있는 데서 앞에 뭐 파싱하고 최적화 물리 플랜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임팔라도 그 쿼리를 가지고 파싱을 하고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싱글로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통계 값을 기반으로 분산 환경에 실행 계획을 세우죠. 내가 분산 환경에 실행 계획까지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 쿼리를 100대에서 어떻게 돌릴지 계획이 다 섰어요. 계획이 쓰면 그 쿼리를 받은 애를 그때부터는 얘가 마스터 역할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 코디네이터는 마스터가 돼서 나머지 익스큐터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애들한테 일을 분배를 해서 주는 거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그러면 그 100대가 동시에 IO를 하고 작업을 하고 중간 과정을 자기끼리 통신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쿼리를 할당받은 코디네이터 있는 노드한테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취합된 결과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날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심플한 임팔라가 동작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팔라 컴포넌트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임팔라 실제 프로세스가 올라가는 데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둡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 메타스토어는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메타스토어는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카다로그도 있고 스테이트 스토어도 있고 임팔라 데몬이 있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임팔라 데몬은 실제 일을 하는 애고요. 카다로그는 그냥 이렇게 카다로그 하니까 진짜 이렇게 우리가 쇼핑할 때 보는 카다로그처럼 내가 지금 쿼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그 데이터가 테이블 이름은 뭐고 컬럼은 뭐고 이런 종류의 메타데이터를 캐싱하고 있는 데몬이고요. 저 스테이트 스토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내가 요구하는 애가 있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전체 임팔라 데몬, 만약에 100대를 쓴다라고 하면 100대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임팔라 데몬이 현재 멤버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멤버십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고, 두 번째는 변경된 메타데이터를 나머지 애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전파하는 역할을 할 때 그 앞서 보셨던 거 얘가 코디네이터가 있고 익스큐터가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저 전파되는 메타데이터는 코디네이터 롤이 있는 애한테만 갑니다. 예, 그게 왜 그런지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임팔라라는 SQL온 하둡이 있고, 이 임팔라라는 SQL온 하둡은 굉장히 여러 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SQL온 하둡 엔진이다. 그리고 얘는 카다로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캐시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 카다로그, 그리고 그 정보를 여러 임팔라들한테 뿌려주는, 분배해주는 스테이트 스토어라는 게 있고, 실제 쿼리를 수행하는 임팔라 데몬이라는 게 있다. 근데 실제 쿼리를 수행하는 임팔라 데몬은 다시 코디네이터와 익스큐터라고 나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다로그라는 애가 있고 스테이트 스토어가 있고 이제 실제 임팔라 데몬이 있죠. 근데 저 임팔라 데몬은 살펴보시면 내부적으로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자바로 코딩이 되어 있고요. 백엔드는 C++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접속을 받아주고 SQL을 받고 파싱하고 하는 거는 자바가 동작을 하고요. 그 뒤에 더 복잡한 작업은 C++로 되어 있는 이 백엔드 쪽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카다로그 데모는 메타데이터를 그 관리를 하는 걸 세 가지를 합니다. HDFS에 갖고 있는 파일에 대한 정보는 네임노드에 있죠. 그 네임노드에 대한 정보 플러스, 그리고 하이브 메타스토어가 갖고 있는, HMS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하둡 내에서 권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센트리를 쓰시는데 그 센트리에 대한 거, 저 세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캐싱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다로그가 갖고 있고 스테이트 스토어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분배하도록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이브 메타스토어 HMS가 있고, 그리고 하둡에서 권한 관리를 하는 거죠. 이 사용자가 이 테이블에, 이 사용자가 이 테이블에 이 컬럼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이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또 캐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네임 노드에 대한 정보를 캐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카탈로그 스토어가 메타데이터 캐시를 들고 있고, 스테이트 스토어는 그 전파를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팔라 클러스터를 기동을 했어요. 기동을 하고 나서 메타데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요 임팔라 데몬까지 요 메타데이터가 아직 캐싱이 안 되어 있어요. 클러스터를 깔끔하게 내렸다 올리셨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겠죠. 그 상태에서 특정 임팔라 데몬이 SQL을 받아서 그 SQL에서 쓰는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그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게 돌면 결국에는 카탈로그 스토어가 갖고 있는 정보랑 이제 임팔라 데몬이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가 카탈로그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얘가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처리를 했던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저게 같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이즈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간단하게 임팔라가 어떤 식의 데몬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임팔라를 확장성 있게 내가 운영을 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CDH 5.10에 보면 그 클라우데라 공식 문서에 스케일러빌리티 관련돼서 고객분한테 이런 거를 검토를 하세요 라고 저희가 권고 드리는 게 8가지가 있고요. 5.15로 가면 4가지가 더 늘어서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팔라 같은 경우는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장성 관련된 고민이나 이런 게 더 많아지고 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게임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그 전에 몇 달 전에 그 네이버 가서 세미나 했을 때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제가 하는 모바일 게임인데, 모바일 게임에 제가 키우고 있는 애기들이에요. 네, 예. 여자애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저 때는 70레벨이었는데 지금은 저 애기들이 다 90레벨 만렙이에요. 예. 예, 죽으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보통 게임 내 캐릭터가 있으면 얘네가 뭘 해야 되잖아요. 저 각각을 아까 보셨던 임팔라 데몬이나 뭐 이런 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얘네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용을 잡거나 뭐 괴물 몬스터를 잡거나 아무튼 뭘 해야 돼요.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 숫자가 0이잖아요. 처음에는 얘가 얼만큼 처리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면 할수록 뭔가 숫자가 막 찍혀요. 그러면 저는 저 캐릭터에 맞는 거는 뭐다라는 걸 보고 뭐 무장도 갈아입히고 무기도 좀 바꿔주고 뭐 이렇게 레벨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거를 최적화하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무슨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하고 측정된 결과를 관리를 하고 그걸 토대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동일한 원리로 임팔라가 가면 갈수록 통계값을 되게 좋아합니다. 마치 오라클 DB가 통계값을 갱신하는 것처럼 임팔라도 신선한 통계값이 필요해요.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제가 뒤에 그 임팔라 소스 코드의 일부를 보여드릴 텐데, 최신 버전으로 가면 갈수록 옵티마이즈에서 실행 계획이 더 복잡해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통계값이 있냐 없냐는 그 정교해진 실행 계획을 얼만큼 우리가 잘 쓸 수 있냐 없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값은 가능한 최신으로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권고 드리는 거는 전체 테이블 데이터 중에 20% 이상, 20, 30%가 변경이 되면 통계값을 재갱신할 거를 말씀을 드려요. 신선한 통계값이 왜 필요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보시는 거는 임팔라 CDH 5.10에 있는 임팔라에서 테이블을 그 조인을 할 때 만약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있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있으면
저거를 오른쪽에 오는 테이블이 더 크면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조인이 더 낫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작업을 하시면. 그러면 예전에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 한 줄이 있었으면 됐어요. 라이트 핸드 사이즈 카디널리티에다가 한 행이 뭐 어느 정도 되고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를 해서 저걸 가지고 어느 쪽 테이블이 더 크지 뭐 이런 거를 옵티마이저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스 코드 이름도 플래너.자바예요. 쿼리 플랜을 짜는 자바 코드에 저게 박혀 있어요. 근데 5.15.1에 그 가보면 뭐 되게 복잡하게 박혀 있어요. 뭐 어떻게 설명드리지 못할 정도로 뭔가 되게 복잡하고 저 복잡한 거 안에 상수가 있는데 그 상수는 저희가 글로벌하게 갖고 있는 휴리스틱한 그런 상수를 또 집어넣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통계값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임팔라가 동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통계값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임팔라의 실행 계획을 보시면 맨 위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의 테이블은 테이블에 뭐 컬럼 통계나 뭐 이런 게 테이블 통계나 이런 게 없다고 저게 이제 경고가 뜨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계값이 없는 조인은 무조건 실행 계획을 세우면 브로드캐스트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른 그런 세션에서 워크로드 XM이라고 저희가 새롭게 나온 서비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워크로드 XM에서도 이 테이블에 통계값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관리 포인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계값이 없는 테이블을 대상으로 날아가는 SQL은 클러스터의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SQL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운영하시다가 클라우데라 매니저 상에서 임팔라에 보시면 모범 사례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 통계값에 문제가 있는 애들을 볼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셔도 되고, 두 번째는 클라우데라 매니저에 차트 생성기 가셔가지고 그 차트 생성기에 그 클라우데라는 타임 시리즈 쿼리라는 TS 쿼리라는 간단한 그 쿼리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 쿼리를 사용을 하셔서 문제가 있는 임팔라 쿼리를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기간 조건을 주시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여기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해당 쿼리의 아이디거든요. 얘를 찍고 들어가서 저 밑에 쿼리 보기를 하면 실제 쿼리까지 보실 수 있는 화면까지 연동이 됩니다. 두 번째는 통계값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제가 오늘 7종 세트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좀 빨리 해야겠네요. 두 번째는 커넥션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면 몇십 대 정도면 별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100대, 150대, 200대 늘어나면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게 뭐냐면 임팔라 데몬과 데몬끼리는 서로 통신을 위해서 이렇게 빨대를 하나씩 꽂고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클러스터가 커지고 쿼리가 복잡하고, 쿼리가 복잡하다라는 거는 보통은 실행 계획을 세우면 뭐 프래그먼트로 막 찢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하나의 쿼리가 굉장히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로 나뉘어져서 하나의 X86에도 굉장히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가 동작을 하는데 이 개별 프래그먼트들이 개별 노드에서 서로 빨대를 꽂는 게 저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저런 커넥션 스톰이 생기면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 커넥션이 한번 맺어지면 없어지지 않고 재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게 올라가면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팔라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때 이게 기존에 썼던 게 스리프트 RPC라는 방식을 썼는데 임팔라가 5.15에 있는 그 임팔라 2.12 버전부터는 KRPC라는 거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다 바뀐 건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내는 쪽만 스리프트가 아니고 KRPC라는 방법으로 바꿨는데 KRPC라는 거는 이게 그 아파치 임팔라 쪽에 그 2567이라는 KRPC 마일스톤 1의 지라 내용이고요. 현재는 그 픽스가 되어 있고 또 마일스톤 2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는 게 기존의 스리프트 방식. 그래서 하나의 호스트에 쿼리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가 존재하고
그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가 각자 서로 상호간에 통신을 해요. 그 굉장히 커넥션 숫자가 많아져요. 근데 쿠드 RPC는 KRPC가 쿠드 RPC거든요. 저희가 그 쿠드라는 스토리지 레이어를 만들면서 나왔던 그 통신 방식인데, 얘를 쓰면 지금 앞단에 뭐 프래그먼트 곱하기 이런 게 없어지고 그냥 호스트끼리 합니다. 호스트끼리 그 커넥션을 맺어서 동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클라우드라 매니저 상에 보시면 스리프트 RPC를 했을 때 동작했던 그 내용이고요. KRPC를 적으면 저게 확 떨어져요. 그래서 통신에 일하는 애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저거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본사 엔지니어 분이 테스트한 건데 보시면 TPC DS 쿼리를 KRPC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나누고, 그리고 저거를 10대 20대 겸손한 클러스터가 아니고 140대 클러스에다가 돌렸어요. 여기 보시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베이스라인으로 그 동시 접속을 32 유저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거의 쿼리가 93%가 실패고요. 그래서 리눅스 쪽 OS 파라미터 유리밋 같은 거를 조정을 하고 32 동접으로 TPC-DS를 140 노드에서 돌리면 기존에는 4.3%가 실패해요. 그리고 전체 처리 시간은 이렇게 깁니다. 근데 이거 동일한 내용을 임팔라 버전만 바꿔서 KRPC를 적용한 상태로 하면 0% 페일률이고요. 그리고 실제 성능도 2배 이상 좋아져요. 근데 현재 그 프로덕션에서는 2배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KRPC를 적용을 하면 그 스리프트를 적용했을 때와 KRPC를 적용을 했을 때 일단 그러니까 절대적인 커넥션의 스레드 숫자가 줄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확 줄었죠. 더 재밌는 거는 밑에 여기 보시면 클러스의 네트워크 IO가 얼만큼 쓰는지를 클라우드라 매니저에서 모니터링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스리프트 기반으로 돌렸을 때랑 KRPC로 돌렸을 때 보면 그 동일한 부하 상태에서 훨씬 더 많은 네트워크 IO가 일어나요. 저 얘기는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스리프트 방식에서는 부하를 주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얘가 리그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뒤에 있는 거 보시면 부하를 주면 줄수록 훨씬 많이 처리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 다 KRPC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일부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냐? 그 임팔라에 디버깅 웹 UI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팔라 데몬에 특정 포트를 치고 들어가시면 디버깅 정보를 볼 수 있는 웹 UI가 있는데, 거기에 RPC 관련된 거를 볼 수 있는 탭이 따로 있으세요. 거기 보면 KRPC가 적용이 되면 KRPC 서비스라고 저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KRPC가 적용이 안 돼 있는 임팔라 버전일 경우에는 KRPC가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전용 역할 부여하기예요. 그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거를 기억을 해보시면, 만약에 임팔라가 100대고 100대가 다 마스터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00대가 다 마스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아까 메타데이터가 마스터한테 간다고 했잖아요. 마스터 역할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걔한테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대가 메타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그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코스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줄이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봐요. 그래서 그 보통은 50대에 한 대 정도 꼴, 그 대략적인 비율로 하면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50대, 30대, 30에서 50대마다 코디네이터 한 대씩 두신다라고 하면 이게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클라우드라 매니저 들어가셔서 코디네이터냐 익스큐터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온리, 익스큐터 온리로 해서 어떤 노드에 있는 임팔라 데모는 쿼리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마스터 역할만 합니다. 걔는 익스큐터 역할은 하지 않아요. 실제 데이터를 막 IO에서 처리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하진 않아요. 익스큐터 온리로 되어 있는 애들만 그걸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높은 스케일러빌리티와 더 좋은 안정성, 클러스의 안정성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어드미션 컨트롤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 고객사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임팔라 쓰시면
그 다이나믹 리소스 풀의 어드미션 컨트롤을 꼭 눌러보거든요. 가서 보면 그냥 디폴트 하나 이렇게 그런 데가 되게 또 많으세요. 근데 그 저 다이나믹 리소스 풀에 있는 저 어드미션 컨트롤 기능을 쓰시면 메모리를 기준으로 리소스 풀을 나누시는데 저게 리소스를 이렇게 분리해서 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분리해서 쓰실 때 모든 그 시스템 리소스가 철저하게 무슨 뭐 도커나 이런 것처럼 아이솔레이션 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그걸 아이솔레이션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저 리소스 풀을 나누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은 접속하는 어플리케이션마다 접속하는 부서마다 그 부서에 맞는 쿼리 옵션 같은 게 따로 있으세요. 근데 저 리소스 풀을 선택을 하시면 리소스 풀별 쿼리 옵션을 별도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소스 풀을 설정을 하고 그 리소스 풀의 특정 사용자 계정을 매핑을 해요. 매핑을 해놓으면 그 계정을 쓰시는 분은 그 리소스 풀에 설정된 쿼리 옵션이 먹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돌리시려면 셋 옵션이 먹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시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스크를 제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팍도 쓰시다 보면 굉장히 헤비한 걸 돌리시면 디스크까지 같이 쓰다가 스팍의 디스크 노드가 풀나서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임팔라 같은 경우도 실제 쓰시다 보면 그 편하게 생각하시면 오라클 같은 거 쓰실 때 내가 뭐 오더 바이 그룹 바이 치고 막 조인하고 그러면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 같은 걸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해요. 임팔라도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 같은 거를 디스크를 씁니다. 로컬에 있는 디스크를 씁니다. 근데 내가 그룹 바이하고 소팅하고 이런 거 할 때 그 로컬에 있는 디스크를 쓰는데 그거를 스필드 디스크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예전에 임팔라 초창기 버전은 스필드 디스크가 없어서 메모리에서 하다가 메모리가 차가면 그냥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필드 디스크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작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 내가 노드에서 허용된 메모리를 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디스크를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스필드 디스크를 쓰는데 문제는 저 스필드 디스크가 기본은 언리미티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신 분이 오셔서 이상하신 쿼리를 날리면 엄청나게 디스크를 순간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하게 잘못된 쿼리가 들어와서 디스크를 굉장히 헤비하게 많이 쓰는 상태가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같이 돌아가는 다른 작업한테 디스크 I/O 성능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카운트 디스팅트. 이거는 제가 사이트에서 해보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또 효과가 없는 데도 있어요. 예. 근데 한 번쯤은 트라이 해보실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 그 에이펙에서 오신 프로페셔널 서비스 하시는 분은 항상 이거를 그 권장을 많이 하시는데 뭐냐면 요즘 그 상용 DB도 카운트 디스팅트를 할 때 100% 정확한 정확도의 카운트 디스팅트 하는 연산이 있고요. 그리고 대충 하는 카운트 디스팅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라클이나 이런 거 새로 나온 버전 보면 뭐 어프록시메이트 카운트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새로 나오는 것. 그 왜냐면 요새 사용자가 날리는 쿼리가 100% 정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분석하시는 분이 지금 대충 데이터를 어느 정도만 보는 거야. 그게 100%가 아니고 뭐 99점 뭐 몇 프로면 상관없잖아요. 이게 뭐 돈 계산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헤드 카운트 하시는 연산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돼서 가기 전에는 조금 더 싼 비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더 빨리 낼 수 있는 저 카운트 디스팅트가 구글에 있는 형님들이 만든 하이퍼로그라는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에 실제 저걸 테스트를 해보면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훨씬 빨리 돌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임팔라에서 저런 리퀘어먼트가 많다라고 하면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저 어프록시 카운트 디스팅트 셋 옵션을 추루로 하고 쓰시면 원래 임팔라에서는 이런 문장이 돌질 않아요. 카운트 디스팅트를 두 개를 쓰는 건 안 됩니다. 하나만 돌아요. 이게 표준 SQL이고 변종 DB에서는 저런 걸 허용을 하는데 저게 저 옵션을 추루로 하면 임팔라에서도 저런 SQL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리소스를 제어하는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클라우데라 공식 문서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게 우리가 다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업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저런 옵션들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적어놨고요. 지금부터는 메타데이터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아까 임팔라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카탈로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쿼리에서 필요한 테이블에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왜 필요하죠? 그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내가 지금 받은 코디네이터에서 실행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실행 계획은 아무도 안 세워져요. 오로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애만이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 근데 문제는 저 카탈로그가 갖고 있는 거는 락 기반의 동시성 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은 카탈로그에 대한 리드라이트 락과 테이블에 대한 락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작업을 하려면 우선은 카탈로그 락을 획득을 해요. 그리고 카탈로그 락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잡으면 카탈로그 락은 해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락을 잡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임팔라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다 보면 뭐 쿼리 플래닝 시간이나 아니면 쿼리가 예전에 되게 빨리 끝났는데 얘가 오래 걸려요. 쿼리 플랜을 뜯어봤더니 실제 수행은 뭐 1, 2초예요. 근데 쿼리 플랜을 막 10몇 초씩 뭐 2, 3부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한 가지 예외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주기적으로 카탈로그는 변경분을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그래서 토픽이라는 걸 마치 무슨 카프카에 토픽 있는 것처럼 카프카에 뭐 토픽 만들고 걔를 파티션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처럼 마치 임팔라의 카탈로그는 내가 메타데이터의 변경분, 테이블이 뭐 알터되거나 뭐가 추가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거를 수집하고 갱신한 다음에 그걸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코디네이터가 그 테이블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get 카탈로그 오브젝트라는 메소드가 이거를 수행을 해요. 근데 얘가 이거를 수행할 때는 전체 객체를 다 뒤집니다. 트래버셔를 전체를 하면서 저 작업을 수행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시간대고요. 제가 지금 리프레시 테이블 1에 대해서 리프레시를 T1 시점에 수행을 해요. T1 시점에 리프레시를 수행을 해요. 예, 혼자 잘 하고 있다가 T1 시점 이후에 그 델타분의 메타데이터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카탈로그 락을 획득을 했어요. 뭔가 작업을 하려면 락이 두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카탈로그, 두 번째가 테이블 락. 카탈로그는 획득을 하고 테이블 락을 딴 걸 하고 있다가 이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락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잡고 있죠. 대기를 탑니다. 강제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다른 테이블 2에 대해서 알터를 다른 사용자가 날려요. 딱 날리면 얘는 그 날리는 시점에 저 리프레시 문이 완료가 돼서 끝날 때까지 테이블 락 강제 대기 타고 얘는 또 카탈로그 락에 대해서 강제 대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저 작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대기를 타요. 그래서 쿼리를 수행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저 작업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 문장 수행이 저 문장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저 작업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팔라 쪽, 아파치 쪽에 오픈되어 있는 지라가 있고 이게 최근에 리졸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리졸브가 됐는데 리졸브가 되고 나서 이제 카탈로그 리드락을 글로벌하지 않도록 하도록 기존을 바꿨어요. 예, 하고 났는데 리프레시랑 알터 테이블 했을 때 성능 향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서 보면 보통은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업무 시간 동안 하루 동안 일어난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거는 브로드캐스트를 할 때 대기를 타야 되는 건 기다린다는 거죠. 카탈로그에 대한 락 획득하는 것까지는 좋아졌는데 동시성이 좋아졌는데 브로드캐스트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시나리오 한번 보도록 하죠. 리프레시 테이블 2를 하고 있고 get 카탈로그 오브젝트가 카탈로그 락 획득했다가 딱 테이블 락을 계속 하나씩 획득하면서 오브젝트를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하다가 저 리프레시 테이블에 대한 것 때문에 쟤는 이제 테이블 락을 타겠죠. 이 테이블 말고 다른 테이블에 대한 연산을 수행을 했어요. 걔는 아까 같으면 카다로그 락을 획득하지 못해서 가만히 기다려야 대기를 타야 되는데 그게 개선이 됐습니다. 가요. 하지만 얘가 이 테이블에 대한 락을 획득을 하고 다른 테이블까지 다 돌린 다음에 델타분의 토픽을 만들어서 브로드캐스트를 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저 프로포케이션이 강제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남아있는 임팔라 메타의 기전이에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문제가 그 카다로그 락에 대한 동시성이 많이 개선이 돼서 동시에 저런 뭐 알터나 리프레시 같은 거를 막 날리셨을 때 성능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아있는 이슈를 제기하는 게 그 임팔라 지라의 6671 지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6843이라는 지라가 하나 더 오픈이 돼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저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은 임팔라가 카다로그, 스테이트 스토어, 임팔라 데모는 코디네이터 5와 이스큐터 이렇게 찢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트 스토어를 통해서 델타분을 브로드캐스트 하는 기전을 다시 아키텍처링 하는 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능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 세션 밖에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질문을 주시고 굉장히 힘든 시간 굉장히 잘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